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정다현입니다. 다시 한번 녹강으로 진행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NLP 분야에 이어서 트랜스포머가 비전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여러분이 이전 D2D 강의들에서도 배웠듯이 어뢰는 대신에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를 해결한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NLP 태스크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특히 벌트 모델과 같이 대형 모델들이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이 셀프 어텐션을 결합한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성능 개선이 있긴 했지만 연상량 등의 비효율적인 면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NLP에서 RNN과 셀프 어텐션을 혼합한 모델이 아닌 순수한 트랜스포머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에 착안을 해서 비전 분야에서도 순수한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VIT,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비전 분야에서 발전해온 순서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는 셀프 어텐션이 비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몇 가지 사례들과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BIT, 스윈, 다이노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비전 모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프 어텐션이 비전에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NLP 분야와 비전 분야에서 유사한 과정을 통해 트랜스포머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각각 RNN, CNN 기반 모델에서 어텐션이 접목이 되었고, 결국에는 순수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분야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셀프 어텐션이 CNN 기반 구조에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지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ttention Augmented Convolutional Network는 2019년에 구글 브레인에서 낸 논문이고, 기존의 CNN 구조에 셀프 어텐션을 추가해서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식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와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로컬한 정보와 글로벌한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즈입니다. CNN D2D 강의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 기존의 레드넷 34 모델과 레드넷 50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A-넷은 이 3x3 컨볼루션 레이어에 셀프 어텐션을 어그멘트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레드넷 모델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에 어텐션을 어그멘트해서 CNN의 로컬 특징 추출 기능뿐만 아니라 셀프 어텐션의 글로벌한 관계 학습 능력까지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피처 추출 자체를 CNN에 의존하고 있어서 롱 레인지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CNN의 경우에는 이제 커널 사이즈에 의해서 리셉티브 필드가
정해졌는데 먼 거리의 이미지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엄청 깊게 쌓아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AA넷도 롱 레인지 학습이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컨볼루션 연산에다가 셀프 어텐션 연산까지 추가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 CNN 모델 대비 연산량이 증가해서 메모리 유스지가 높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셀프 어텐션을 어그하는 것 말고 아예 CNN 자체를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 스탠드 얼로 셀프 어텐션이 비전 모델 44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 리서치에서 2019년에 편찬한 논문이고 스페이셜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아예 로컬한 어텐션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CNN 없이도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을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을지 실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BRT 같이 완전한 트랜스포머 비전 모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레즈넷 모델이 있으면은 이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아까 같이 옆에 셀프 어텐션을 어그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로컬 어텐션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 다르게 윈도우 내에서만 어텐션을 수행하는 모듈이고 그래서 글로벌 어텐션을 수행하는 기존의 AA 넷보다는 계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CNN과 엄청 유사한 로컬 어텐션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 번의 어텐션만으로 먼 거리에 있는 픽셀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유세지 부분에서도 좀 떨어졌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CNN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아예 이미지 픽셀을 직접 넣어버리는 방식을 실험을 했는데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이 방식의 문제점은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서 패치 단위로 인풋을 넣어주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BIT는 NLP에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것처럼 최소한의 트랜스포머 모델 수정으로 비전의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 특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 시키고 스페시픽한 태스크로 트랜스퍼 러닝을 시켰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간 사이즈 데이터셋에서의 경우에는 기존의 CNN 기반 모델보다 약간 부족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는 트랜스포머가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방대한 양의 사이즈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큰 스케일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연어 처리에서만 쓰이던 트랜스포머를 성공적으로 비전에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 역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 ICLR 2021년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BRT가 풀고자 했던 태스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 프레딕트하는 태스크입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는 7개의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리니어 프로젝션, 그리고 CLS 토큰, 포지셔널 임베딩, 레이어,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레이어의 노멀라이제이션, 멀티헤드 어텐션, NLP, 그리고 이 CLS 토큰의 아웃풋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7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리니어 프로젝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데이터들을 어텐션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 왼쪽 예시를 봤을 때 인풋 이미지로 48 by 48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보통 BIT에서는 디폴트 패치 사이즈를 16 by 16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총 9개의 패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패치들이 각각 1D 벡터로 플래튼 되게 되는데 16 by 16 곱하기 3이니까 총 768 디멘션의 1D 벡터가 각각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이 리니얼 프로젝션을 통과하면 각각의 임베딩 스페이스에 맞는 패치 임베딩으로 변환돼서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선 제가 설명을 위한 예시로 48 by 48 이미지를 가져봤는데 원래 트랜스포머 디폴트 인풋 이미지 사이즈는 224 by 224입니다. 그래서 16 by 16 패치로 분할을 했을 때 총 14 곱하기 14 해서 196개의 패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2D 6강에서 보신 어텐션 아키텍처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이 3인 어텐션이라고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각각의 패치마다 디멘션이 768인 인풋을 생성을 해서 이 패치들을 결국 리니얼 프로젝션을 통해서 어텐션 인풋에 맞게 변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리니얼 프로젝션을 모두 수행을 한 결과로는 배치 사이즈, 패치 수, 이 이미지 예시로는 9개인데 원래는 196이고요. 그리고 디멘션은 768인 인풋이 리니얼 프로젝션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CLS 토큰인데요. BIT에서는 CLS 토큰을 패치 임베딩 옆에 컨캣을 해서 나중에 이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아까 이미지의 예시에 따르면 총 패치 수가 9개였는데 이 클래스 토큰에 의해서 총 패치 수가 10개로 변환이 되고 원래 디폴트 BIT에서는 196개에 한 개를 더해서 197개의 패치 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 클래스 토큰의 경우에는 원래 NLP에서 벌트 모델 클래스 토큰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었는데 네, 벌트 구조에서 사용한 클래스 토큰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친 후에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을 MLP나 FC 레이어 등에 전달해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NN 스페이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CNN과는 다르게 트랜스포머는 인풋을 리니얼하게 받기 때문에 패치들이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포지션 임베딩이 필요합니다. VIT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포머랑은 다르게 포지션 임베딩을 러널블한 파라미터로 둬가지고 학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내는 트랜스포머 포지션 임베딩 방식보다 이러한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도입하는 방식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임베딩을 넣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공간 스페이셜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임베딩이 실제로 스페이셜한 정보를 담는 걸 어, 실제로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이제 총 7개 7x7 패치 49개의 패치가 생성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박스 하나가 총 49개의 패치의 각각의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맨 위에 있는 박스를 떼어온 건데 1바이 이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1,1 패치랑 1,1 패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1,1 패치랑 1,2 패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노란색일수록 유사도가 높고 어두울수록 유사도가 낮은 건데 자기 자신인 이게 맨 왼쪽 맨 위에서 떼어왔으니까 1x1 패치에 해당하는 건데 자기 자신은 1x1 패치와 유사도가 가장 높고 멀어질수록 유사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패치의 이 포지션 임베딩이 각 패치의 스페이셜한 위치 정보가 적절하게 담겨져, 담겨져 있고 잘 표시를 하는구나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 안에서 수행되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과 조금 다른데 기존의 방식의 경우에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정보를 처리하고 레지듀얼로 더해서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방식이었다면은 BIT에서는 인풋이 들어오고 정규화를 한 뒤에 어텐션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꾼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실험적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왔다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간의 관계 이게 하나하나 이미지인데 이 그리고 이게 다 이미지의 픽셀 하나의 이미지의 픽셀을 펼쳐놓은 건데 보시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미지 간의 관계에 집중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하나에 집중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BIT에서는 이 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 진행되는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패치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기존의 CNN 같은 경우에는 로컬 피처만 학습을 하지만 이 셀프 어텐션은 이미지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중치를 둬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4 by 224 이미지가 들어오고 패치를 쪼개서 14개의 패치가 생성이 되고, 총 196개의 패치 개수 플러스 클래스 토큰 하나, 그래서 197개의 패치 수에다가 디멘션 16 by 16 by 3 768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된 다음, 이제 어텐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널축으로, 그러니까 768 곱하기 3을 해서 채널축으로 3배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쿼리 키 밸류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BRT에서는 디폴트 값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의 헤드 수를 1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각각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헤드의 결과, 12개 헤드 결과를 모두 합치고 리니어를 한번 통과를 해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원래 넣었던 인풋과 차원이 완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제 이미지 패치 간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 어텐션 결과겠죠. 다음에 이제 어텐션 이후에 노멀라이제이션 되고,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ML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LP에 들어가기 전에 각 정보들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MLP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MLP의 기능은 패치 간의 정보를 한 번 더 섞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MLP 차원의 디폴트 값으로는 BIT에서는 768 디멘션을 4배한 3072 디멘션의 MLP를 사용을 하고, MLP를 다시 통과를 해서 결국 다시 768 차원으로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MLP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젤루를 사용하는데, 원래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모두 렐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기존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젤로를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액티베이션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젤로는 렐로랑 다르게 모든 부분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좀 더 액티베이션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젤로로 했을 때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후부터는 모두 MLP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젤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를 한 이 CLS 토큰,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MLP 레이어에 전달을 해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000개니까 디멘션이 1000이고, 사이퍼 10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0개니까 디멘션이 10이 되게 됩니다. BRT의 경우에서 BRT
경우에는 이제 큰 데이터 셋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넷과 같은 중간 크기의 데이터 셋에서는 CNN보다 좀 더 낮은 성능을 발휘했는데 JFT 300M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인을 시켰을 때는 기존의 CNN 기반 레즈넷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CNN에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지만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어서 그런 건데 결국 large scale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면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렇게 충분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좀 더 스페시픽한 태스크로 스몰 데이터로 트랜스퍼 러닝을 시켰을 때 꽤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데이터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를 보여준 결과인데 각각 1.2M 그리고 14M, 300M의 데이터셋 사이즈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스페시픽한 태스크, 스몰 사이즈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가장 큰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VIT는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스윈 트랜스포머는 VI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 사진에서 이 박수친 아이돌을 클래시파이 한다 했을 때, 디텍션 한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누군지 잘 구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롭을 해서 보면 아이브 안효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티의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지 스케일링이 안 되기 때문에 VIT는 CNN과 다르게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안에 아까 보셨듯이 이미지 안에 비주얼한 엘리멘트들은 크기가 각각 제각각인데 BIT에서는 하나의 같은 레졸루션의 피처 맵만 뽑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가 다른 비주얼 엘리멘트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CNN의 계층적인 구조를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모델이 바로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나소에서 낸 논문이고 2021년에 ICCV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BIT랑 다르게 스케일링 방식을 적용을 해서 계층적인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었고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좀 더 댄스한 프레딕션이 필요한 태스크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프티드 윈도우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추가로 도입해서 패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총 4개의 스테이지가 모두 진행되어야 하고 이 각 스테이지마다 해상도와 채널을 조절을 해서 계층적인 구조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총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 패치 파티션이랑 리니어 인베딩 그리고 패치 머징 그리고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 안에 적용된
Shifted Window Based Masked Self Attention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패치 파티셔닝이랑 리니어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BIT에서 배웠던 리니어 프로젝션과 유사한데 입력 이미지를 BIT랑 마찬가지로 작은 패치로 분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6이 아니라 패치 사이즈 4로 파티션을 하고 각각의 패치를 플래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1D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4 패치였으니까 4 x 4 x 3 총 48 디멘션의 1D 벡터를 얻게 되고 리니어 임베딩을 통해 각각의 패치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패치 머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치 머징은 씬 트랜스포머와 BIT랑은 다르게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CNN처럼 해상도를 줄이면서 채널은 증가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스트림 트랜스폼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에서 해상도는 절반으로 줄이고 채널 수는 2배로 늘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HWC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궁극적으로는 2분의 H, 2분의 W, EC의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중간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자면 일단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를 2분의 H, 2분의 W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리고 각 엘리멘트들을 채널 축으로 컨캣을 해주고 그러면 2분의 H, 2분의 W 4C의 결과가 생성이 되는데 이 결과를 MLP에 한번 태워서 채널 수를 4C에서 2C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치 머징 과정을 통해서 BIT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BIT가 아니라 스윈 트랜스포머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Shifted Window Based Self Attentio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C 트랜스포머에서는 패치의 상위 개념인 윈도우를 새롭게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의 BIT에서는 패치 간의 정보를 관계를 살펴봤다면 스인 트랜스포머에서는 패치의 묶음인 윈도우 간의 정보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자체도 로컬 윈도우 단위로 수행을 해서 계산량을 줄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BIT랑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이 BIT는 패치를 리니어하게 인풋으로 넣어줬다면 스위는 특정 크기의 윈도우만큼 패치를 묶어서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한 종류의 로컬 윈도우 어텐션만 사용을 한다면 뭔가 정보의 공유가 좀 제한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인 트랜스포머에서는 윈도우를 좀 조정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윈도우를 조정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아래와 같이 이미지를 보정을 하고 이 윈도우 자체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 수를 늘려서 빈 부분을 패딩으로 채워서 텐션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윈도우 수도 늘어나서 번거롭게 되고 계산량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미지를 이동을 시켜서 윈도우 개수는 고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이클릭 시프트라고 하는데 원래 이미지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미지를 밀면 반대 방향에서 이미지가 딸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코드상에서는 그냥 탈출 모듈로 쉽게 한 줄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게 윈도우 수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의 결과처럼 이제 보시면 완전 결과가 똑같죠? 윈도우를 시프팅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사이클릭 시프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클릭 시프트 결과로 생성된 이 블러 처리한 부분들은 가장자리 부분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텐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그래서 마스크드 어텐션을 태워서 신경 쓰지 않도록 이 ABC 부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어텐션 과정에서 마스크로 처리를 하였고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이제 T2D 6강에서 배우셨는데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사용한 어텐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엑스를 취하기 전에 마이너스 원대로 값을 설정을 해서 결국 값이 0이 나오도록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시프티드 윈도우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고 스윈 트랜스포머는 총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스테이지는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이 2개, 2개, 6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짝수 짝수 번째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에서는 WMSA를 수행을 하게 되고 홀수 번째 블록에서는 SWMSA를 Shifted Window MSA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효율성을 높으면서도 로컬하고 글로벌한 큰 문맥을 이미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아까 Shifted Window MSA가 그냥 윈도우 MSA를 했을 때보다 이 Shifted Window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윈도우 수를 늘려서 패딩을 추가한 기법이 있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클릭 시프트를 도입했었는데 그 이전의 기법보다 사이클릭 시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어텐션 계산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 스윈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다른 BIT나 다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구조 모델들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 이러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태스크는 좀 더 덴스한 프레딕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좀 더 복잡한 프레딕션에서도 이미지를 스케일 단위로 봐야 하는 프레딕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스인 트랜스포머가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 같은 경우는 Self-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BIT 모델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이고 2021년에 ICC 의회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CNN이나 VIT 모델은 주로 이미지넷 같은 대규모의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노는 라벨 없이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이미지에서 유용한 피처들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도 활용을 했는데 기존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의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다이노에서는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을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동안에 같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을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이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이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은 완전 동일한 구조의 아키텍처를 공유를 하지만 각각의 파라미터 가중치들은 다르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주는데 이때 인풋으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는 로컬 뷰 이미지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로컬 뷰 이미지를 넣어주고 티처 모델에는 이미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뷰를 넣어줍니다. 이후에 인풋을 기반으로 각각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이 프레딕션을 진행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서 이 두 모델 간의 차이를 줄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튜던트 모델이 백프롭을 수행을 해서 로스를 최적화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티처 모델의 경우에는 백프롭을 진행하지 않고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가 모두 업데이트된 다음에 이제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가 스튜던트 모델을 기반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풋 데이터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다르게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50% 이상으로 크롭된 뷰를 말하고 이때 글로벌 뷰는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풋 이미지의 50% 이하로 크롭을 한 것을 로컬 뷰라고 하는데 이 로컬 뷰는 여러 장을 만들고 스튜던트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태스크에서는 프리트레인 티처가 사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스튜던트 모델이 로컬 뷰를 인풋으로 받아서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뷰를 인풋으로 받아서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고 이 스튜던과 티처 간의 이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맞추도록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요. 중요한 점은 이 SG가 딱 그라디언트인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티처 모델은 백프롭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로 학습을 해서 백프롭을 진행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만이고요. 티처 모델은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하는 동안 얼려있던 티처 모델이 이 스튜던트 모델이 모두 학습을 완료한
다음에야 이제 오른쪽에 이 가중합 방식의 식을 바탕으로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인풋 이미지에서 다양한 크기의 멀티크롭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이때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은 동일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갖고 있지만 가중치 파라미터는 다르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만 백프로파게이션 수행을 해서 로스를 최적화를 하고 티처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의 가중치 그 파라미터를 참고를 해서 이 모멘텀 티처 방식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도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교수는 직접 공부를 하지 않지만 이 스튜던트 학생의 실력을 평가를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채점 기준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 모델, 티처 모델도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더 나은 평가 기준을 갖추게 되고 실질적으로 교수는 직접 공부하는 백프로그레게이션 없이도 학생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같이 발전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멀티크롭 데이터를 했을 때 그리고 안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건데 멀티크롭 메서드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어큐러시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이게 글로벌 뷰, 이게 로컬 뷰인데 글로벌 뷰는 두 장으로 보정했을 때 로컬 뷰의 개수를 늘릴수록 좀 더 어큐러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들인데 이것들에 비해서 다이노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백본이 BIT일 때 레드넷일 때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인데 역시 이러한 댄스한 이미지에 대한 댄스한 프레딕션이 필요한 태스크에서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 트랜스포머가 비전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렸고 초창기에는 이제 그냥 CNN 모델의 셀프 어텐션을 접목한 정도의 기법들이 있었다면 이제 BIT를 기점으로 순수한 트랜스포머가 비전 분야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스인 트랜스포머가 나왔고 이 BIT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결합해서 다이노 모델도 제안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모델들도 중요한데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멀티 모달리티 강의에서 설명을 들으실 것 같고 이러한 스페셜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예시들은 아마 세그멘테이션 다음 강의인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BRT의 경우에는 총 6가지 아까 뭐 아웃풋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해가지고 7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패치 임베딩, 패치를 어텐션의 인풋으로 바꿔주는 패치 임베딩 기법, 그리고 클래스 토큰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스페이셜한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 포지셔널 임베딩을 수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인코더 안에 자체에서 수행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ML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CLS 토큰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의 아웃풋이 결국 클래시파이에 태워져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BIT에서의 리니얼 프로젝션과 유사한 패치 파티션 및 리니얼 임베딩 설명드렸고, 그리고 픽스 패치 단위에 더해서 윈도우 단위를 새로 도입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고, 패치 머징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씬 트랜스포머가 BIT랑 다르게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WMSA 그리고 WMSA가 번갈아서 사용되어 되어서 다양한 윈도우 간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노의 경우에는 멀티크롭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스튜던트와 티처 모델에 다르게 인풋으로 넣어줬고, 스튜던트 모델이 모두 학습되기 전에 티처 모델은 얼려가지고 학습이 되지 않고, 이 스튜던트 모델이 모두 학습이 된 다음에야 EMA, 이 가중치 화합을 통해서 티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모멘텀 티처 방식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트랜스포머가 비전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봤고, BIT를 시작으로 해서 스인 트랜스폼을 통해 연성량을 최적화하고 계층적 구조를 도입했고, 다이너를 통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이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도 등장을 하니까 오늘 배운 내용, 특히 BIT 관련해서는 복습을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간상의 이유로 각각의 모델들의 모든 디테일한 메서드들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기법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거나 다양한 이밸루에이션 결과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등을 더 살펴보고 싶다면 해당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콜랩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랩 실습은 BIT 구현과 관련해서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마련을 했는데 간단하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T를 스크래치로 진짜 간단하게 구현한 코드고요. 이 코드들의 빈칸 4개를 뚫어놨는데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이퍼10 데이터셋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를 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인코더 블럭 하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건 전체 BIT 구조를 쌓는 부분, 이거는 쌓은 BIT 가지고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워야 아래의 코드가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성공하신 거고, 실제로 어큐레시는 트레이닝을 하나도 안 지내기 때문에 완전 낮게 나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4개의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고, 이 힌트를 다 적어놨어요. 힌트를 다 적어놨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BIT에서는 기존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어떤 활성화 함수 대신에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레디듀얼 커넥션을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 BIT 순서가 먼저 인풋으로 들어온 것을 리니어 로마레이션 때리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레지두얼로 더해줬고, 그 다음에 리니어 로마레이션 한 번 더 수행한 다음에 어떤 것의 결과랑 레지두얼 커넥션으로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치 임베딩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제가 PPT에서는 아마 이 패치 임베딩을 할 때 리니얼 프로젝션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리니얼 프로젝션 대신에 이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나은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나은 성능의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D 컨볼루션으로 패치 임베딩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CNN 다들 D2D 강의에서 CNN 배우셨을 텐데, 그 차원을 맞춰주시면 되고, 커널 사이즈랑 스트레이트가 어떨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래스 토큰을 기존의 패치 임베딩에다가 컨캣을 해주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모르시면 구글링 하셔서 찾아서 이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될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작성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 같이 코드를 채워보자면, 일단 여기서 활성화 함수로 제가 VIT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포머랑 다르게 젤로 펑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리니얼 노멀레이션 두 번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이제 MLP 결과값이랑 레디듀얼 커넥션인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얼 프로젝션을 컨볼루션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인풋 이미지가 채널이 3개니까 일단 인풋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인베디 디멘션이 출력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커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BIT 패치가 디폴트 값이 16 by 1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도 16으로 해주시면 되고,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패치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서로 패치가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스트라이드를 똑같이 16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치캣을 사용을 해서 CLS 토큰을 X에 컨캣을 해주는 건데, 혹시 잘 모르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셔서 어, 이런 식으로 캣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고, 디멘션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디멘션 1에서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1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델을 돌려볼게요. 네,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트레이닝을 안 했으니까 10%가 나오는 게 맞고요. 여기까지 실습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 이번 트랜스포머인 비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